더 이상 선택이 아니게 된 투자. 이 불확실한 시대에 ETF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께 좋은 투자 습관 선물해 드릴게요. 자, 오늘 LS 증권의 염승환 이사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경제쇼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의 대세는 또 ETF잖아요. 네네. 근데 ETF 열풍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현황 이런 데이터들이 쭉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ETF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이제 2002년도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네. 300조가 됐거든요. 지금 이제 자산 규모가. 근데 이게 100조 원까지 가는 데는 21년이 걸렸대요. 와, 100조 가는데 21년 걸렸다고요? 21년. 근데 예. 이제 200조에서 300조 가는 건 7개월. 이게 코스피 3천에서 지금까지 8천 가는 맞아요. 거랑 또 비슷한 속도인가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의 특징이 그 개인 투자들의 직접 매수도 있지만 ETF를 통한 그 간접 매수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 코스피가 9천까지 가는데 사실 ETF가 큰 역할을 했고 또 특히 요즘에 퇴직연금들 많이 들어왔지만 네네네네. 이제 예전엔 그냥 은행 예금에 방치했죠. 퇴직연금도 그냥 원리금 보장은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원리금 보장형은 너무나 낮고 한 3%밖에 안 된대요. 작년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수익률이 원리금 보장형이 3.1, 퇴직연금 수익률이. 근데 그 실적 배당형 상품, 뭐 예를 들면 ETF나 주식형 펀드 요런 쪽의 수익률이요. 작년 1년 동안 16.8%. 거의 뭐 5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예금에 넣을 필요는 없다. 이러면서 네. 이제 머니무브가 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ETF 투자도 있지만 연금 계좌를 활용한 이제 간접적인 투자도 활성화되면서 ETF가 정말 좀 대세 중의 대세가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똑똑하고 똘똘한 투자자분들은 이미 그런 전략을 세웠지만 아직도 잠자고 있는 돈이 많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그걸 좀 깨워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보면은 가장 ETF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 좀 편리함 같아요. 분산도 하고 편리함. 내가 뭐 보통 이제 그런 얘기하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네. 그렇다고 너무 뭐 계란을 많이 담는 것도 안 좋지만 본인이 스스로 뭐 여러 업종이나 뭐 이렇게 특히 뭐 지수만 하더라도 코스피 200은 200 종목이잖아요. 네. 한번 상상해 보시면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200 종목을 어떻게 담아요? 담아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담아도 시총 관리가 비중을 안 돼. 계속 관리해야 돼요. 네, 그냥 네, 매 네. 시간. 그건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네. 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래서 지수를 이렇게 그 ETF 하나만 사더라도 내가 지수를 투자한 효과랑 똑같은 효과를 좀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분산 효과도 있지만 되게 편리한. 그러면서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싸요. 비용이. 되게 싸고 그리고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비용이 저렴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 펀드에 가입할 때도 펀드의 보수 이제 비용이라 그러죠. 네. 관리를 해주잖아요. 펀드가 대신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네. 자산운용사가 대신 해주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는 좀 비싼 편이고 ETF는 비용을 확 낮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보수 비용, 요게 좀 싸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내가 사고 팔 수 있죠. 네. 펀드는 쉽지가 않아요. 실시간 사고 팔아도 맞아요. 시간이 한 며칠 걸리는데 이건 그냥 그 즉시 거래가 되니까 주식처럼 되게 편리하다는 거. 요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세제 혜택 계좌랑 이제 궁합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축, IRP, ISA 계좌 이런 것들 많이들 하실 텐데 네. 이런 계좌들의 장점이 ISA 계좌는 아예 세금을 깎아주죠. 깎아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이제 55세 이후로 미뤄주잖아요. 아, 이연시키는 거죠. 이연시키는 거죠. 그럼 복리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 세금을 안 내기 네.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근데 그런 또 계좌들은 개별 주식을 못 삽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 사는 거 금지돼 있어요. 그럼 ETF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성맞춤처럼 네. 맞춤형처럼 지금 이런 계좌에, 그러니까 내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 계좌에 딱 특화될 수 있게 이렇게 ETF를 그 활용할 수 있게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ETF가 여러 가지 지금 장점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최근에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빵 뜨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엄청 핫해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레버리지 ETF 하려면은 왜 교육 들어야 되잖아요. 그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튼 화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동성. 하루에 막 지수가 5% 오르고 다음날 5% 빠지고 또 다음날 5% 오르는 이게 그냥 주기적으로 발생하니까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그걸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일단 하시기 전에 당연히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받으셔야 돼요. 그 1,000만 원도 일단은 돈을 넣으셔야 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장치를 해놓은 거죠.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배경은 저는 일단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지금 모두가 반도체 좋다 그러죠. 예. 다 반도체 얘기예요. AI는 이게 확산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승자 기업에 다 집중이 돼요. AI는 모두한테 공평하게 뭘 배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네. 메모리 반도체도 3개 업체만 수혜받잖아요. 그죠? 거의 그러니까 삼성전자, 궁금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맞아요. 이렇게. 거기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MLCC도 무라타, 삼성전기밖에 없어요. 네. 수혜받는, 그러니까 업체는 많은데 거기에 인프라 관련해서 AI에 혜택 받는 기업은 극소수라는 거죠. 그럼 뭐죠? 필연적으로 쏠림을 만들어요. 그러네요. 이들만 좋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변동성을 좀 키웠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 AI의 수혜주들을 찾다 보니까 결국 AI 인프라 산업이 보이고 거기에 주인공들이 몇 개 딱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마침 또 2개 이제 단일 종목 ETF가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겹치는 거죠. 나는 승자 기업을 하고 싶은데 빨리 역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삼성전자 못 샀는데 예. 다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네. 근데 2배짜리라면 역전이 가능해요. 맞아요. 역전타를 날리고 싶은 거예요. 예.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이제 이걸 많이들 기다리셨는데 근데 이게 반대로 보면 2배 수익도 나지만 2배 까먹잖아요. 마이너스 날 예, 때는. 마이너스 예. 날 때 하루에 막 25% 빠져요. 예. 어떤 날은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오르는 날은 막 20% 오르기도 그렇죠.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좀 뭐 리스크도 분명히 있지만 일단 지금 강세장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여전히 목표가 보면 훨씬 높아 보이고. 네. 그럼 내가 굳이 1배짜리 사는 것보다 그쵸. 2배짜리 사면 훨씬 예, 낫잖아요. 예, 뭐 예. 금방 역전할 수 예.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약간 포모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AI 쏠림과 맞물려 가지고 이 수급을 완전히 빨아들였고 그 수급이 어디서 나왔냐? 코스닥에서 나온 거죠. 코스닥에서 코스닥 옮겨간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나올 때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ETF를 샀으면 좋았죠. 이 정도 변동성 안 나와요. 근데 그때 고객 예탁금은 늘질 않았어요. 네. 예탁금 오히려 줄었어요. 예. 주는 가운데 그 얘기는 뭐죠? 주는데 새로운 큰 상품이 출시되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거 팔아버린 거예요. 완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 네. 거네요. 그래서 그냥 코스닥은 있던 멀쩡한 돈을. 코스닥 악재가 없는데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네. 코스닥이 최근에 한 30%가 빠진 것 같아요. 고점에서. 근데 코스닥이 그만큼 빠져야 될 악재가 나온 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예. 정부 정책이 또 이렇게 맞아요. 끌어주는 것도 있는데. 예. 예. 그래서 못 가는 결국 거구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걸 딱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그게 아니라 기존의 물에서 빼다가 이거를 채워버리니까 여긴 말라버리는 거죠. 완전히. 예.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완전히 커지는 네. 그런 좀 역효과가 났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오바마의 현인, 전 세계적인 뭐 투자가라고 할 수 네. 있는 워런 버핏이 유언으로 남긴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근데 S&P 500에 투자하면 아내한테 남긴 유언이었나?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네. 유언을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ETF에서 실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워런 버핏이 이 얘기를 했던 게 2013년에 이제 본인의 유언장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 거기 이제 아내분이 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90%는 S&P 500에 넣어라 지수에 그리고 10%는 단기 국채 네. 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S&P 500이냐? 거기서 나오는 이제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도 많이 하시는 거 VO 그죠? 뱅가드에서 나온 네. 그게 이제 스파이랑 이제 쌍벽을 이루는 건데 이게 개인 투자들이 그냥 지수 ETF를 하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개별 기업은 진짜 어려워요. 그 숱한 그 수십 네. 년간의 시간 동안 워런 버핏이야 기업을 잘 알잖아요. 네. 분석도 많이 하고 탐방도 가고 자기가 직접 인수도 해버리고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개인 투자들이 기업을 속속들이 어떻게 알 수도 없고 그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판단이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매번 바뀌죠. 그러니까 일례로 지금이야 엔비디아 시대가 왔지만 엔비디아 전에 세계 최강의 반도체는 인텔이었어요. 네. 인텔 요새 좋지만 얼마나 몰락했습니까? 그렇죠. 그 세계적인 인텔이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죠. 근데 그냥 단지 인텔 좋다는 이름만으로 난 인텔 평생 모아야지 하셨던 분은 낭패를 받겠죠. 네. 네, 그만큼 어렵거든요, 개별 기업이. 근데 지수는 안 그래요. 지수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엔비디아 시총이 커지고 인텔이 줄어들잖아요.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엔비디아 시총 오른 거는 그만큼 반영해서 시총이 더 올라가고 인텔이 몰락한 건 빼버려요. 알아서 걸러져요. 알아서 걸러져요. 예. 근데 지수는 계속 오르죠. 예. 이 엔비디아 시총이 커지는 만큼. 그래서 지수는 절대 실패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2022년도 S&P가 한 18% 빠졌는데 그런 뭐 중간중간 조정장은 있죠. 근데 연평균으로 거의 9%씩 매년 올랐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실패는 없다.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은 꾸준히 올라간다. 그리고 내 월급 받아서 네. 매월 꾸준하게 그 S&P 500을 투자를 해놓으면 연평균 9%면 이게 복리 효과가 엄청 커지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수라는 거는 어쨌든 편리해요. ETF를 통해서 투자하면 간접적으로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고 그 망할 거라는 공포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게 제일 실패하지 크고. 않을 거라고 하니까 맞아요.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거잖아요. 예. 투자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이제 은퇴할 때 잃지 자산이 않는다. 불어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성장하는 자산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 좋은 얘기 하지만 5년 전인가 제일 핫했던 업종이 메타버스였잖아요. 지금은 온데간도 없이. 온데간데 없어요. 네. 그거를 그때 핫하다고 내가 그 업종에 투자했으면 네. 내 많은 재산을 거기에 놓으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이렇게 산업이나 업종도 되게 어려워요. 장기 투자하기가. 왜냐하면 몰락할 수 있죠. 지금은 휘발유차가 아직은 대세지만 네. 10년 후엔 누가 봐도 전기차로 바뀔 거고 로봇 시대 오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일일이 추적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근데 지수는 그 모든 걸 반영해서 다 이제 그 좋은 기업들은 더 올려주고 아닌 건 빼버리면서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워런 버핏은 분명히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냥 개별 기업 하지 말고 S&P 500만 해라. 네. 네. 근데 그게 반박할 수 없는 네. 사실이죠. 지금까지 입증된 데이터를 보면. 예. 근데 이제 순간 그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왜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걸 QQQ라고 하잖아요. 그 QQQ보다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게 더 아니 근데 다행이에요. 그게 뭐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예, 나스닥이 뜰 때가 아니잖아요. 이게 2013년도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네. 사실 미국 ETF가 나온 게 아마 9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네. 어쨌든 뭐 나스닥도 분명히 있지만 그 S&P 500을 이렇게 권유했던 이유는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 500개 기업이고 사실 S&P 500 기업들은요.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이지만 글로벌 다 매출이 많아요. 전 세계에 많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기업들도 있고 하니까 S&P 500을 사는 순간 전 세계 모든 기업 사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런 면에서 나스닥은 너무 기술주에 치중돼 있으니까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좀 분산된 게 낫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이냐 S&P 500이냐는 항상 논쟁은 있지만 네. 여러분들이 뭐 그거는 각자 판단하시면 좋겠지만 S&P 500이 좀 더 약간 광범위하다는 측면에서 더 낫다. 네. 이렇게 아마 워런 버핏은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에 담긴 뜻은 어쨌든 지수 추종이 실패하지 않을 전략이고 네. 굉장히 대표적인 상품이 맞아요. S&P 500 지수라고 얘기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투자를 하면은 크게 망하지 않겠다. 네, 맞아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이제 패시브 투자라고 하나요? 네, 자금이 맞아요. 들어오는 거? 그럼 반대로 액티브 운영 같은 경우에도 뭐 액티브 ETF 운용 이런 것도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액티브 ETF는 이제 좋은 점은 이제 뭔가 이 지수만 따라가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스피가 올해 연초 이후로 한 80% 정도 올랐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거의 한 200% 가까이 그러니까요. 올랐어요.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네. 삼성전자도 100% 넘었고. 근데 이제 지수만 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아쉽죠. 저런 기업들을 더 많이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액티브는 그거죠. 네. ETF의 성격에다가 펀드 매니저가 이제 개입을 하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비중을 확 올려버리죠.
이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훨씬 좋은데 조절하는 하이닉스가 거죠. 좋은데. 조절해 주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패시브는 그 지수를 그대로 추정해야 돼요. 거기 이제 맞춰야 되는데 액티브는 이제 펀드 매니저 운영 이제 재량에 따라서 기업 비중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삼성닉스 비중을 규정이 만약에 30%면 네. 예를 들면 막 40%로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세장에서 좀 더 엣지를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 ETF도 인기가 좀 많은데 네.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시장이 출렁일 때 지수가 2% 빠지는데 삼성닉스만 6% 빠지는 날도 있죠. 네. 그럼 이제 액티브 ETF는 반대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액티브 ETF는 엣지는 있지만 이게 지수 그 하락장이 좀 왔을 때는 변동성이 되게 또 커질 수 있어서 그런 좀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 액티브가 정답이냐 패시브가 정답이냐 네. 이거는 뭐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워런 버핏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대부분 다 패시브 형태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그래서 장기 관점에서 자산을 이렇게 증식하실 거면 저는 패시브만 해도 충분하다. 근데 나는 좀 더 뭔가 이렇게 좀 강세장에서 좀 다이나믹한 수익을 좀 더 난 누려보고 싶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중요하죠. 그렇네요. 그분이 뭘 어떻게 선택하냐가 네. 결정되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규정상은 한 70% 정도는 이 지수는 복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초자산은. 액티브로 하더라도. 네, 그 정도는 복제해야 되지만 뭐 비중을 무조건 맞출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비중을 무조건 뭐 몇 퍼센트 맞추는 필요는 없고 그리고 액티브 이제 ETF 뭐 이제 자산운용사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제든지 종목을 네.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교체가 좀 굉장히 좀 빠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액티브는 뭔가 말 그대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ETF를 운용하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왠지 ETF 여러 가지 장점을 봤을 때 지수 추종이 가장 알맞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도 네.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게 맞춤별로 또 할 수 있다라는 맞아요. 장점도 있네요. 네. 네, 이사님이 말씀해 주실 때 저는 그 두 글자가 딱 눈에 띄었거든요. 그 복리는 약간 마법의 힘이 있다 이런 얘기도 네. 들었는데 ETF에서도 확연히 느낄 수 있다고요. 일단 우리가 복리를 제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 여러분이 뭘 할 때마다 세금 내잖아요. 네. 뭐 수익 배당을 받을 때도 일단 15.4 떼고 받고 그거 안 떼고 받으면 그만큼의 돈이 더 쌓이니까. 그렇네요. 15.4%가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일단 원천징수 당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없어져요, 그 돈이. 네. 근데 그 돈을 그냥 안 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죠. 그럼 그만큼이 남아서 이걸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산을. 그럼 복리 효과가 더 커지겠죠. 복리 효과는 처음 한 5년 동안은 복리 효과 잘 안 나요. 자산이 작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갈 때는. 근데 이제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거죠.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20%면 200만 원인데 네. 1억 가지고 20%면 그러네요. 2천만 원이 돼요. 네, 공이 하나 자산 규모가 커지면 커지죠. 근데 이 복리 효과가 늘어나려면 이렇게 오랫동안 자산을 모아야 내 자산이 커지면서 단 1%만 오르더라도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자산보다 훨씬 불어나면 네. 그 수익률이 같은 수익률이지만 금액이 달라져요. 네. 단위가. 그래서 이 복리 효과는 가면 갈수록 엄청 커집니다. 20년, 30년으로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게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그 이제 IRP랑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연금저축 그거를 900만 원 넣으시면 한 1년에 세액공제 받죠. 네, 600 플러스 300 이렇게 맞아. 해서? 네. 네. 그러면 148만 5천 원 아마 받을 거예요. 네. 세액공제 형태로. 네.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면 900만 원이면 우리가 20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되는 거죠. 일단 그래도. 원금만 해도 얼마입니까? 네. 20년이면 한 1억 8천 정도 되겠죠. 네. 1년에 네. 9천이니까. 네. 근데 S&P 500에 넣어놓으면 9%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연평균. 그렇게 가정을 하면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지나면 원금이 900이니까 10년이면 1년에 900만 원 모으면 10년에 9천만 원 되죠. 근데 만약에 9% 수익이 난다는 S&P에 내가 다 넣어놓으면 그 계산해 보니까 1억 한 4천 정도 될 거예요. 안 하면 바보네요. 예. 꼭 그래서 해야 이제 좀 수밖에 늘어나죠. 네.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은 그래요. 아, 10년 했는데 5천 늘었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기회비용을 따졌을 뭐야, 때. 이게 2배도 안 돼? 예.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10년 이제 했는데 SK 뭐지?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경험해 보셔가지고 이건 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인데 그렇게 돼. 아니죠. 그래서 예. 복리 효과를 못 누려요. 예. 이게 왜냐하면 자산이 작을 때는 금액이 많이 안 불어요. 근데
20년 지나잖아요.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네. 20년 지나면 원금이 1억 8천 되죠. 네. 900이면 그대로. 네. 근데 이게 얼마까지 되냐면 4억 6천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갑자기 갑자기 점프를 뛰어요? 해요. 오. 왜냐면 이제 금액 단위가 올라가는데 거기서 수익률이 붙기 시작하니까. 네. 그러니까 4억 6천 가지고 20년 후에 이게 4억, 그러니까 내가 S&P 500에 그냥 매년 900만 넣는다고 쳐도 20년 후에는 이제 4억 6천을 받고 여기다가 매년 네. 이제 돌려받는 거 있죠. 148만 5천 원 네, 돌려받죠. 네, 요거 네, 20년 곱하면 얼마겠어요? 3천을 받죠. 거의 한 2천 넘게 받죠. 오. 요거까지 합치면 적은 돈이 절대 아니에요. 네. 요것만 꾸준히 하셔도. 그러니까 핵심은 복리 효과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왜 복리 효과를 못 누리냐면 5년, 10년까지는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뭐야 이거 별 차이 안 나는데 네. 금액 단위가? 수익률은 괜찮은데 내가 생각한 그 금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년을 넘으면 진짜 바뀌어요. 그래서 그 10년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복리는 무조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특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리를 파괴하는 게 세금이라 그랬는데 퇴직연금이나 이런 IRP에서 운영을 하시면 내야 될 배당소득세 이런 것들을 다 55세 이후로 내가 나중에 찾을 때 네. 그때 과세를 해요. 그것도 저율 과세 3.3에서 5.5로 15.4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세금을 안 내면 그만큼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퇴직연금과 IRP에서는 저는 이런 ETF 복리 효과 누리시는 건 정말 너무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라는 것처럼 시간의 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늦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죠? 10년 이제, 걸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덜 사먹으시고 은행 네. 예금도 하시지만 뭐 일정 부분은 내 월급의 일부를 그 뭐 꼭 S&P 500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네. ETF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ETF를 20년, 30년 플랜을 짜가지고 꾸준하게 요새 자동 적립식 매매 많이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리고 자동 적립식이 좋은 게 지수 하락장이 더 좋아요. 왜냐면 단가가 낮아져요. 네. 오르면 이제 점점 내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하락장이 몇 년 이어지면 단가가 낮은 상태에서 엄청나게 많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코스피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지난 10년간 박스피였는데 네. 그때 코스피 200의 ETF를 모으신 분들은 지금은, 1년 만에 대박이 났어요. 예, 이게 예. 코스피가 3배 올라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평균 단가 모으신 분은 지금 ETF가 3배 오른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자동 정시 매매는 지수 오르는 게 짜증나요. 그런 분들은. 왜냐면 오를 때마다 비싸게 불타기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하락장이든 변동성장에서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네. 그냥 일자를 정하셔가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언제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냐, 그렇죠. 실천할 수 있냐, 네. 그것만 있으면 시작을 할 것인가 네. 말 것인가의 문제인가 봐요. 그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왜 요즘에 점심이나 저녁 먹으러 갈 때 어디에선가 한 군데는 ETF 얘기하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ETF 전략에도 지지 않을 전략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ETF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본인한테 좀 맞는 ETF를 찾아야 되겠죠. 본인이 성향이 뭔지 네. 다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나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어떤 분들은 위험을 적극적으로 선호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어요. S&P냐 나스닥이냐 나스닥은 좀 변동성이 크고 S&P 500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나는 그냥 수익률은 좀 더디더라도 좀 더 변동성 적으면 S&P 500을 선택하고 네. 적극적인 뭐 액티브도 그럼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성향 그걸 좀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ETF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네. 막 10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것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운용사마다도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그래도 자산 규모가 큰 걸 하셔야죠. 역시 너무 그 작으면 부분은- 나중에 상장 폐지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ETF도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인기 있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크고 자산 규모가 큰 거래가 많은 그런 ETF로 좀 골라서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요님들께 염승환 이사님께서 ETF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운용에 대한 그런 묘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전 전략으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어지는 2탄에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탄 함께 하시죠. 네.